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요. 잘 보셨나요? 잘 보신 분들은 잘 보신 대로, 또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기말고사 때까지 수업에 잘 임해 주시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사회보험법 또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만나 뵙고요. 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요, 이 사회서비스법과 관련된 법을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말고사 범위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고사를 좀 잘 못 보셨다 하더라도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보험법 또 공공부조법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 주부터 배우는 이 사회서비스법에서도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배워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사회서비스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사회서비스법의 첫 번째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거든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모르고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 또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데 대한 규정, 또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규정, 또 사회복지 시설을 만드는 데 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좀 집중을 해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PPT 자료도 보시면서 저하고 또 아이 컨택도 하시면서 오늘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인가,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복지법학의 강론 부분인데요. 자, 파트 2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그 큰 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서론 부분에서 쭉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줄기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회보험에 대해서 배웠죠. 5가지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두 번째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공부조법 5가지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요, 사회서비스법 1입니다. 사회서비스법 1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장 사회서비스법 1인데요. 오늘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이 사회복지사업법은요, 사회서비스법의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사회서비스법은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이에요.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법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법의 기본법인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서비스법은 법명이 별도로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법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 플러스 관련 복지제도 이렇게 정의를 했죠. 지난 중간고사 때도 문제가 나왔는데 요 답을 못 쓴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회서비스였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였는데 요거를 못 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의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법제다. 이렇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그 용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배울 때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어떻든 이 사회서비스법이라는 명칭은 따로 없지만 이 사회서비스법의 기본법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은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라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이렇게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게 보편성의 이념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는 신청주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본 사회복지 사업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의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시설을 운영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인권 보장. 우리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는 인간 존중이거든요. 생명 존중. 이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최대의 가치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권이에요. 인권. 사람의 권리. 우리가 인권, 기본권 뭐 배웠죠? 시민권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번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이 인권은 자연적인 권위예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이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기본 이념은 이 인권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 이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 이야기했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 중에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이게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기본 이념은 이 보편성, 공공성, 인권보장, 또 자기결정권 이런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이 이제 법의 기본 이념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든 법에는요, 그 법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랬죠. 통상 모든 법의 제1조는 목적이에요. 그 2조는 기본 이념, 3조는 용어의 정의. 그 기본 이념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2조의 용어 정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법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기본 용어 정의가 있거든요. 이 용어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회보험에서도 용어 정의, 공공부조에서도 용어 정의, 그 사회복지 서비스법에서도 용어 정의. 그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요. 그 용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이란 무엇인가? 이 규정을 여기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요. 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를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이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28개의 법률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호, 선도, 복지, 상담, 직업소개, 숙박 제공, 또 사회복지관 운영, 자원봉사 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사업은 총 28개의 법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는 5가지 사회보험이 있다 그랬죠. 공공부조에도 5가지 공공부조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회서비스법, 사회서비스법에는 28가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법률은 28개 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또 지역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이것을 지역사회복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꼭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또 사회복지법인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요. 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쭉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의에서 분명하게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거 나중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회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법 규정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란 무엇인가, 또 사회복지시설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사회복지관이란 무엇인가? 이거 규정을 한 거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것을 사회복지관이다. 이게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른 거죠. 이 개념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란 무엇인가? 이 사회복지 서비스,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용어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의료 서비스란 무엇인가?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 보건하고 의료, 의사, 간호사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사업,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이것이 무엇인가? 요 용어 정의는 요 파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외우지는 않더라도요, 기본적인 그 개념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용어의 뜻은 반드시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겠고요. 이 용어 정리 정도는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사업법 또는 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서비스법과 관련된 이제 앞으로 배울 이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 이미 배웠던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모든 법률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 꼭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사회복지 사업의 시행이에요. 자, 사회복지 사업의 시행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면서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복지와 인권 증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연계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뭐뭐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는 것은요, 강제 규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법의 규정에 보면 뭐뭐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강제 규정은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임의 규정은 뭐뭐뭐뭐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처벌을 안 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이 법조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자, 3번 한번 보시겠어요? 국가와 지자체, 그 밖에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지 사업을 실시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임의 규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강제 규정이죠.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 규정이에요. 균형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소재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5번째, 이 사회복지 증진활동 연계와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강제 규정이죠. 예,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7번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 인권 침해 신속 대응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갖추어야 한다. 이 강제 규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8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정보 제공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면 그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사회복지 사업의 시행이에요.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권 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복지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를 해야 된다. 이 최대 봉사의 원칙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시설에 있을 때 최대 봉사,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대 봉사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8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예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요,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를 위반한 자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보죠.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그렇죠. 또 아니면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 또 이게 뭐 노숙자 쉼터라든가 뭐 이런 약간의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그 지역 내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시설 설치 방해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이 이렇게 설치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회복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별도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에 대한 그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2008년도에 제정을 해서 별도로 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 부분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요번에 사회봉사 점수 땄잖아요. 우리가 이제 1365는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실시하는 거고요. 우리가 VMS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상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우리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 사회복지사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매우 다양하고 고난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우리 자격증 제도, 그래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과목, 지금 현재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17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14과목, 그러니까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렇게 이수하면은 졸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건가요? 그 근거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그 과목 명은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시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 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이 세 개의 자격증이 법이 개정이 돼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로 공식화됐어요.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요, 우리 학부에서는 물리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는 커리큘럼상으로 그 과목을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공심화를 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지요, 또 별도로 이것은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한 규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급은 14과목을 이수하거나 또 요번에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는 17과목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2급 자격증이 지워지지만 1급 자격증은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또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배울 때 헌법, 법률, 명령 이렇게 할 때 명령에서 명령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어디를 보면 되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돼요. 보건복지부령.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니까요. 시행규칙을 보면 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요.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영역별 자격기준과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는 몰라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시행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보시면 이 사회복지사 등급 및 영역별 자격기준과 자격증 발급 절차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14과목을 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습이 다 끝나고 요번 이제 과목 기말고사 해서 성적이 나오면요. 아마 기말고사 무렵에 이제 1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조교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확인서하고 또 실습 일지하고 뭐 평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받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이라든가
또 이제 수수료라든가 그 발급 비용을 이제 거둘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2급 자격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번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보시면요.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검색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색에서 딱 들어가면 이 3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딱 보다 보면 이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령 그러면 링크를 딱 누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조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 그 파란 글씨를 딱 링크를 걸어놓은 거를 딱 누르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으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요거는 사회복지사업법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뭐 앞으로 배울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든 법률은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법, 사회복지사업법은 법률이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요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죠. 그 밑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거나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000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 수수료를 이제 조만간에 이제 조교가 이제 그 관련 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 과대표들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요. 그때 이게 관련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그 외에는 조교가 일괄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 사회복지사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규정이요.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에 관리는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선배인 그 전공심화 과정의 4학년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요번에 우리 전공심화 과정의 학생들이 한 19명인데요. 이 19명 중에 한 50% 이상 합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심화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잘 안내를 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제가 서포트를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험 과목, 응시 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 2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과목, 이거 사회복지 기초 과목, 또 사회복지 실천 과목 3과목 있죠. 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이 3과목. 그래서 총 8과목을 보게 되거든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시험에 들어오시고 또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볼 경우에 제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렇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사회복지사의 채용과 교육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채용. 그래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보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안을 보고해야 돼요. 만일 채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 조항이 이렇게 있어요. 제55조에. 그래서 그렇게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죠.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채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무 채용 업무에 관해서는 또 여기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의무 채용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그 검색 그 어플에다가 검색어를 사회복지사업법 한번 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2009년 1월 1일서부터 법제화가 돼가지고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요, 연간 매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강행 규정, 강제 규정이에요. 만약에 이 강제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를 하게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에 이제 종사자가 됐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왜 내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부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는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좀 여러분들 좀 휴식도 좀 취하시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